보이스피싱 피해자라뇨? 경찰관님, 그 계좌 제 아들 이름이에요. 그날 내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었다. 말끝이 갈라지고 귀 안이 하얗게 울렸다. 경찰은 조심스레 되물었다. 아드님 이름이 맞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통화 기록도 받는 사람 번호도 송금 시간도 모두 맞았다. 그 이름은 내 아들이었다. 20해 전 나는 그 아이를 군대로 보내며 울었고 10해 전에는 먼 나라로 떠나는 비행기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그런데 지금 내 노후 자금이 들어있던 통장의 예금주로 그 이름이 찍혀 있었다. 그날 이후 내 시간은 멈췄다. 이 이야기는 멈춘 시계를 다시 돌리려는 한 늙은 어미의 기록이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의 전화 너머에도 숨어있는 낯선 목소리를 경계하게 될 것이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타고 들어왔다. 나는 주전자를 올리고 휴대전화로 연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했다. 숫자를 보고 안도하는 찰나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 앞자리엔 익숙하지 않은 숫자가 길게 붙어 있었다. 해외에서 걸어오는 전화 표시였다. 나는 반가움 반, 걱정 반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엄마, 나야. 잘 지냈어? 그 목소리는 분명 내 아들이었다. 그런데 낮게 깔린 울림이 묘하게 낯설었다. 말과 말 사이가 비어 있었고 멀리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을 주고받는 듯한 웅성거림이 겹쳐 들렸다. 금속 선반에 무언가 부딪히는 듯한 소리, 종이를 넘기는 바스락거림, 일정한 박자로 울리는 딸깍 소리. 나는 물었다. 어디야? 왜 이렇게 시끄럽니? 아이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출장 중이야. 엄마, 지금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 얼마나? 3천만 원만. 오늘 안에 보내야 돼. 늦으면 계약이 깨져. 그 말이 귓속에서 메트로놈처럼 흔들렸다. 오늘 안에 늦으면 깨진다. 아들은 늘 침착했다. 그러나 오늘의 목소리는 휘청났다. 그리고 더 낯선 게 있었다. 그는 한 번도 나를 엄마라 부르지 않았다. 전화가 이어지는 동안 내내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제발요. 시간 없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늘 엄마라고 불렀다. 서운해도 화가 나도 끝내 그랬다. 그런데 그날만은 거리가 생겼다. 목소리는 분명 같은데 그 안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겹쳐 앉아 있었다. 배경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같은 문장을 되풀이하는 사람들, 숫자를 불러주는 사람들, 종소리처럼 짧게 끊기는 신호. 지금에서 30분 안에 보내야 돼요. 그는 다시 재촉했다. 30분. 나는 휴대전화 속 은행 프로그램을 열었다. 손끝이 저릿저릿 떨렸다. 받는 사람 칸에 떠오른 이름. 윤도훈. 내 아들의 이름이었다. 그 순간 나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렸다. 목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나는 오래도록 배워왔다. 피부치의 숨결은 귀가 먼저 알아본다고. 그래서 나는 믿으려 했다. 믿는 쪽이 덜 아프니까. 나는 송금 금액을 적고 확인 단추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화면 밑에 작은 글씨가 떨리는 내 손을 비추듯 깜빡였다. 받는 사람 이름과 번호를 다시 확인하라는 안내. 그때 문득 생각이 났다. 엊그제 우편함에 꽂혀있던 동네 안내 전단. 낯선 전화는 끊고 돈 이야기는 확인부터 하라는 굵은 글자. 나는 숨을 멈추고 통화를 끊었다. 그리고 곧장 은행에 전화를 걸어 이체 보류를 요청했다.
상담원은 또렷이 말했다. 이름이 같아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멈추세요. 그 말이 마치 내 손목을 붙잡아 세웠다. 다시 걸려온 전화에서 아이는 다급히 소리쳤다. 어머니, 왜 끊으셨어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떨리는 목으로 말했다. 지금은 안 된다. 확인부터 할 거다. 그가 짧게 욕설을 삼키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가 철컥하고 잠겼다. 나는 곧바로 범죄 신고 전화를 눌렀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덜렁덜렁 또렷했다. 통화 시간, 받는 사람 이름, 금액, 요구된 기한, 배경에서 들린 소리까지 모두 말했다. 그날 오후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추가 질문을 했다. 내 손등은 식탁 위에서 오랫동안 떨렸다. 주전자의 김이 다 빠지고 나서야 나는 컵에 식은 물을 따랐다. 허공에서 자꾸만 아이의 말투가 재생되었다. 어머니, 제발요. 시간 없어요. 저 문장 하나가 내 귓속에 모처럼 박혀 밤이 될 때까지 빠지지 않았다. 해가 기울 무렵 부엌 바닥에 길게 그림자가 늘어졌다. 나는 그 그림자를 밟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날 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오늘 오후 한 여성이 신속한 신고로 3천만 원 규모의 전화금융사기 송금을 막았습니다. 피해자는 돈을 받을 계좌의 이름이 자신의 가족 이름과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화면 아래로 자막이 미끄러졌다. 그 한 여성은 나였다. 돈은 막았지만 마음은 이미 털렸다. 불이 꺼진 거실에서 나는 벽장 문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먼 나라로 떠나기 전날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 그는 밝은 셔츠를 입고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웃음이 낯설었다. 사진 속 아이와 전화 속 목소리가 한 사람으로 겹쳐지지 않았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계좌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금받을 사람의 이름이 해외에 나가 있는 윤도훈 씨와 일치합니다. 나는 숨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도훈이가 설마. 직접 오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도 있습니다. 그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스쳤다. 녹음된 그 목소리. 어머니, 제발요. 시간 없어요. 분명 내 아들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내가 알던 온기는 사라져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목소리란 건 믿음의 얼굴이라는 말을 더는 믿지 않게 됐다. 내게 목소리는 증거가 아니라 흉기가 되었다. 한 통의 전화가 내 삶을 두 동강 냈다. 이제부터 들려줄 건 그 전화가 걸려오기 전에 조용한 날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다시 내 귀로 돌아오기까지의 모든 기록이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의 이야기가 아니다. 가족의 목소리를 빌려 들어온 배신의 이야기다. 그리고 언젠가 멈춰 선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날 이후 나는 휴대전화를 볼 때마다 손이 떨렸다. 번호만 울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루 종일 뉴스에서 전화금융사기 주의라는 자막이 흘러나왔다. 그 문장들이 전부 내 얘기 같았다. 밤마다 누워있으면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어머니, 제발요. 시간 없어요. 귀를 막아도 안 들리지 않았다. 도대체 왜였을까? 정말 그 아이가 그런 짓을 한 걸까? 아니면 누가 그 아이의 이름을 훔쳐 쓴 걸까? 며칠 동안 나는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쪽에서도 확답은 없었다. 확인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말이 나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 사이에도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집 안에는 쓸쓸한 숨소리만 남았다. 냉장고 속 반찬은 손도 대지 않아 시큼하게 상했고 식탁 위에는 아들이 선물했던 찻잔이 그대로 있었다. 손때 묻은 도자기 손잡이를 잡으면 그 아이의 손이 겹쳐지는 듯 했다. 그런데 그 따뜻함이 이제는 의심으로 변해버렸다. 밤이 깊어질수록 생각은 더 깊어졌다. 혹시 그동안의 송금도 모두 그 애가 보낸 게 아니었을까? 내가 믿은 그 돈의 흐름이 모두 거짓이었을까?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서랍 속에서 통장을 꺼내 지난 내역을 한 장씩 훑었다. 유학비, 생활비, 병원비. 모두 그 아이가 보낸 돈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의심스러웠다. 혹시 그 돈들도 누군가의 눈먼 돈이었던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 흰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경찰서에서 보낸 서류였다. 계좌 추적 결과 통보. 나는 손끝이 저리도록 그 봉투를 붙잡았다. 도장이 찍힌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송금받은 해외 계좌의 소유자 윤도훈. 본인 사용 가능성 있음. 그 밑에는 짧은 설명이 있었다. 현재 동일 명의자 확인 중. 본인 사용 가능성 있음. 그 문장이 내 가슴을 쳤다. 가능성. 그 단어 하나가 내 평생의 믿음을 흔들었다.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햇빛이 부엌 타일 위에서 반짝였다. 그 빛이 너무 차가워 보였다.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고 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공기가 남았다. 그 공기 속에서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도훈아, 너 정말 왜 그랬니? 그날 오후 이웃 김 여사가 찾아왔다. 언니, 요즘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잠을 좀 못 잤어요. 요즘 그런 전화 많이 온대요. 혹시 또 전화 왔어요? 그녀의 말에 내 손이 식탁 밑에서 움찔했다. 아니, 이번엔 아들 이름으로 왔어. 세상에, 아들 이름으로. 김 여사가 놀라며 입을 틀어막았다. 그게 제일 악질이라잖아요. 진짜 목소리처럼 흉내낸다던데. 나는 말없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흉내낸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다. 정말 그랬을까? 그게 흉내였을까 아니면 진짜였을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벽에 걸려 있었다. 그 불빛이 마치 내 마음 같았다. 꺼지지도 않고 화나지도 않은. 벽에 기대 앉아 있자니 손에 쥔 휴대전화가 스스로 켜졌다. 화면 위에는 오래된 대화창이 남아 있었다. 엄마 도착했어. 잘 지내요. 그게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그때만 해도 그 짧은 문장 속에 배신이 숨어 있을 줄 몰랐다. 그 말이 지금은 칼날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새벽 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러 가야겠다. 경찰의 말로는 더는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얇은 외투를 걸치고 버스를 탔다. 정류장에는 나처럼 늦게 일어난 노인들이 서 있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유난히 싸늘했다. 버스 창문에 내 얼굴이 비쳤다. 잔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가에는 잠을 못 잔 흔적이 고여 있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지?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도 끝까지 확인은 해야지.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버스가 경찰서 앞에 멈췄다.
입구 앞에서 네 다리가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낯선 문, 낯선 공기, 그리고 낯선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도훈아, 엄마가 왔다. 그러나 그 문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목소리가 내 아들의 것일지 아니면 누군가의 모방일지는 그때의 나는 아직 몰랐다. 나는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계단 손잡이를 잡고 한참을 서 있었다. 손잡이는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손바닥을 타고 팔꿈치까지 스며들었다. 문 안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철제 의자 끄는 소리가 뒤섞였다. 나는 눈을 감고 숫자를 세었다. 하나, 둘, 셋. 그렇게 10가지 세고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때 문이 열리고 젊은 직원이 나를 보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목이 메어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 통보서를 받고 왔어요. 제 아들 이름이 거기에 있어서요. 직원은 의자를 당겨주며 앉으라고 손짓했다. 의자에 앉자 무릎이 후들거렸다. 서류철이 내 앞에 놓였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자들이 가지런했지만 내 눈에는 검은 벌레처럼 들끓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다. 계좌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중간에 다른 이름이 끼어들기도 하고 대포 통장도 사용됩니다. 다만 이번 건은 최종 지점에서 익숙한 이름이 포착돼서 그는 말을 흐렸다. 익숙한 이름. 내 아들의 이름. 나는 손끝으로 종이 모서리를 문질렀다. 종이는 마른 나뭇잎처럼 거칠었다. 한 번 문지를 때마다 가슴이 더 거칠어졌다. 나는 거기서 오래 앉아 있었다. 벽식의 초침이 딱딱 소리를 냈다. 그 소리 군대 가던 날의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 그때도 나는 아이의 등을 밀어주고 돌아서 울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등을 밀어줄 수 있을까? 아니면 등을 돌려야 할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는 얼마나 먼 길을 돌아 이런 자리에 와버린 걸까? 나는 혀끝으로 마른 입술을 적셨다. 쓴맛이 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은 조용했다. 창밖은 잿빛 하늘과 엇갈리는 전깃줄,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 먼 발치에서 천천히 밀려오는 구름 그림자. 나는 자리에 깊이 파묻혀 가만히 손가락을 세어보았다. 그 아이가 내게 고맙다고 했던 날들. 그 아이가 미안하다고 했던 날들. 그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날들. 도대체 어느 날부터 금이 갔던 걸까? 그 아이가 미안하다고 했던 날들. 그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날들. 도대체 어느 날부터 금이 갔던 걸까? 내 마음인지 아이의 마음인지 아니면 둘 사이의 얇은 유리벽인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며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 위로 구름이 흘러갔다. 나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도훈이는 그럴 애는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음 한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래도 사람이 변하잖아. 경찰서 안은 차가웠다. 철제 의자에 앉아 등골이 싸늘해졌다. 조사관이 내 앞에 앉아 서류를 펼쳤다. 윤도훈 씨, 해외 체류 중이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고 들었어요. 베트남에서 살고 있다던데요. 조사관은 서류 한 장을 꺼내 내 앞으로 밀었다. 거기에는 송금 계좌 내역과 IP 접속 기록이 적혀 있었다. 보세요. 송금 요청은 해외에서 맞는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그가 모니터를 돌렸다.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떠 있었다.
흐릿한 CCTV 캡처 속 현금 인출기 앞에 선 남자. 모자를 눌러 쓴 채 휴대전화를 귀에 댄 그 사람. 나는 숨이 막혀 모니터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이 사람 우리 도훈이 맞아요? 조사관이 잠시 말을 고르다 말했다. 현재로선 동일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한 문장이 내 머리 위에서 벼락처럼 떨어졌다. 나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류를 붙잡았다. 손끝이 떨리고 시야가 흔들렸다. 설마 그럴 리가. 그 애가 왜 입 밖으로 새어나온 말은 점점 흐려졌다. 조사관은 조용히 덧붙였다. 해외에서 연락이 닿지 않아 현지 경찰에 공조 요청을 넣었습니다. 다만 계좌 자금이 베트남 현지 부동산 회사로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부동산? 내 아들이? 그 애는 집이 아닌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겠다고 했었다. 나는 주저앉듯 의자에 등을 기대었다. 세상이 흔들리고 온몸이 식었다. 그때 책상 위에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미등록 번호 84가 떠 있었다. 베트남 국가번호였다. 조사관이 눈짓으로 받으라고 했다. 나는 조심스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그 순간 들려온 목소리에 심장이 멎었다. 엄마, 나야. 그 목소리였다. 똑같은 울림, 똑같은 호흡. 나는 몸을 떨며 물었다. 도훈아, 너 어디야? 엄마, 오해하지 마. 다 설명할게. 근데 지금은 말 길게 못해. 설명? 내 이름으로 돈을 빼갔어. 뉴스에까지 나왔어. 엄마, 제발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냥 내 계좌를 잠시 빌려준 거야. 그의 말이 칼처럼 내 귀를 베었다. 빌려줬다고? 누구한테? 회사 동료야. 투자금 잠깐 옮긴다길래 그게 내가 믿는 사람이었니? 내 엄마 돈이 걸린 계좌였다고. 내 목소리가 떨리며 터져 나왔다. 주변의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짧은 한마디. 엄마, 나도 피해자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통화는 끊겼다. 휴대전화를 쥔 손이 허공을 더듬었다. 조사관은 빠르게 뭔가를 기록하며 말했다. 지금 통화 녹음됐습니다. 번호 추적 들어갑니다.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 애가 피해자라고 하네요. 목이 잠겨 이상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조사관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또 다른 형사가 들어왔다. 확인됐습니다. 윤도훈 씨 명의로 최근 부동산 거래와 대규모 송금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지 공범 중 한 명이 체포됐고 조사 중 윤 씨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나는 머리를 감쌌다. 그럼 그 애가 공범이라고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계좌 사용은 본인이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입안이 마르고 심장이 귀 밑까지 치올랐다. 도훈아, 너 왜 그랬니? 엄마는 너 믿었는데. 눈물이 흘러내려 서류 위에 떨어졌다. 잉크가 번져 이름이 흐릿해졌다. 윤도훈. 세 글자가 물 위에 녹아내리듯 번졌다. 형사가 내 앞에 물티슈를 내밀었다. 진정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잠시 후 형사가 나가자 나는 주머니 속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다.
그 손수건엔 희미하게 도훈이라 자수되어 있었다. 오래전 생일날 그 애가 내게 선물했던 것이었다. 손수건을 쥔 손이 떨렸다. 너는 나한테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들이었는데 말끝이 흩어졌다. 문 밖에서 누군가 다가와 말했다. 윤도훈 씨의 배우자분께 연락이 닿았습니다. 잠시 후 통화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나요? 직접 들으시겠습니까? 나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는 다 알아야겠어요. 조사관이 스피커폰을 눌렀다. B- 소리와 함께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보세요, 어머니. 그 목소리는 낮고 떨려 있었다. 저예요. 도훈이 아내예요.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니? 저 캐나다에 있어요. 그런데 도훈이는 말이 끊겼다. 뭐라고? 그 애가 뭐? 한 달 전이에요. 그 사람 회사에서 잘리고 연락이 끊겼어요. 저는 그 뒤로 경찰 연락을 받았어요. 공기가 식었다. 내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졌다. 바닥에서 딸깍 소리가 났다. 잘렸다고. 연락이 끊겼다고. 그 사람 빚이 많았어요. 주식이랑 코인 같은 거에 손을 대서 그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 몰랐어요,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나는 벽을 짚고 일어서며 중얼거렸다. 그럼 그날 전화는 그 애가 맞았던 거구나.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날 그 목소리. 내가 믿고 싶지 않았던 그 울림이 결국 진실이었다. 내 아들이었다. 나는 입을 막았다. 억눌렀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울음 속에서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제 이 일은 끝까지 밝혀야 한다. 내 아들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혹은 그 이름이 더럽혀졌다면 기록으로라도 남기기 위해서라도. 나는 경찰서를 나서며 속삭였다. 도훈아,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엄마가 끝까지 알아낼게. 겨울 바람이 불었다. 눈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내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그 길 끝에서 나는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경찰서를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머릿속은 온통 도훈이 생각뿐이었다. 빚 해고 연락 두절. 그 말들이 얼음 조각처럼 박혀 아팠다. 버스가 와도 타지 못하고 지나가는 뒷모습만 바라봤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울다 마른 눈가와 얼룩진 숨결이 마치 타인의 것 같았다. 도로 건너편에서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건너는 걸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 작은 손의 온기를 오래전에 느꼈던 날들을 떠올리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없음. 5번째 베레야 받았다. 여보세요. 아무 말도 없었다. 숨소리만 길게 들렸다. 누구세요? 잠시 뒤 낮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정숙 씨 맞습니까? 누구십니까? 윤도훈 씨 건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남부지검 근처의 한 카페로 나오시겠습니까? 지검이라니요. 아드님 일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다리가 후들거렸다. 방 안의 공기가 미지근하게 식어갔다. 다음 날 하늘은 흐렸고 눈발이 성가시게 흩날렸다.
검은 외투깃을 세우고 약속 장소로 갔다. 창가 구석 자리에 앉자 정장 차림의 사내가 명함을 내밀었다. 김현석입니다. 국제범죄수사 협력관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끝으로 명함을 집었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아드님 사건은 단순한 전화금융 사기가 아닙니다. 국제 자금 세탁망의 일부로 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윤도훈 씨의 계좌가 거액 송금의 중간 통로로 쓰였습니다. 누군가 이름과 계좌를 빌려 자금을 돌린 겁니다. 그럼 우리 도훈이는 이용당한 건가요?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니요. 마지막으로 확인된 건 한 달 전 호치민의 한 숙소입니다. 그 뒤로 행방이 묘연합니다. 나는 의자 등받이를 꽉 움켜쥐었다. 혹시 끌려간 건가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남긴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작은 기기를 꺼내 재생했다. 잡음 뒤로 도훈의 목소리가 흘렀다. 괜찮아. 곧 끝나. 엄마만 조심해. 숨이 가빴고 뒤에서는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섞였다. 언제 녹음된 거죠? 사흘 전입니다. 발신지는 하노이 외곽입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살아있군요.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신호는 있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자 눈이 굵어졌다. 인도에 찍힌 발자국이 금세 지워졌다. 그때 문자 한 통이 왔다. 발신자 도훈. 화면에는 짧은 문장이 떴다. 엄마 아무도 믿지 마. 내일 밤 9시 집 근처 편의점 뒤로 혼자 와.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왜 혼자야? 무슨 일인데? 답은 오지 않았다. 이어지는 문장 하나. 나 정말 위험해. 나는 벽에 기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추위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떨림이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다. 밤새 잠들지 못한 채 나는 불을 끄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이 딱딱 소리를 냈다. 물컵을 들어 올려도 목이 타들어갔다.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누가 내 아들을 이런 지경으로 몰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 혹시 그 아들 스스로가 문을 연 건 아닐까? 생각은 서로의 꼬리를 물고 돌았다. 새벽녘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었다. 젖은 먼지와 오래된 나무 바닥 냄새가 따라왔다. 나는 손가락 마디의 연고 냄새까지 맡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저녁이 되자 몸이 먼저 움직였다. 약속된 편의점으로 향했다. 간판 불빛이 젖은 골목을 파랗게 물들였다. 계산대 앞에는 학생 둘이 컵라면을 들고 서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뒤편 출구로 걸었다. 뒷골목은 어둡고 조용했다. 외벽을 타고 흐르는 물자국이 얼어 은빛 선을 만들고 있었다. 쓰레기 봉투가 수북했고 고양이 한 마리가 종이 상자를 뒤적였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자가 서 있었다. 박정숙 씨. 낮고 잠긴 목소리였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누구세요? 그는 두 손을 보여주며 천천히 다가왔다. 겁먹지 마세요. 저는 도훈 씨의 동료였습니다. 동료라면서 왜 이런 데서 만나자고 하나요? 우릴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속에는 복사된 계약서와 계좌 흐름표 그리고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의 도훈은 수척했고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의 손목에 문신 같은 흔적이 보였다. 협력관이 보여준 자료와 비슷한 문이었다. 이 사람 누구죠? 이 지역 자금책입니다. 도훈 씨는 그 사람에게 끌려 들어갔습니다. 빚을 미끼로요. 빚이라니요. 가상자산 폭락으로 손실을 봤습니다. 만회하려다 더 깊이 빠졌죠. 내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그래서 내 돈을 노린 겁니까? 그는 눈을 피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답니다. 하지만 끝에 가선 어머니 돈이 가장 안전한 돈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안전한 돈이라니. 그게 어미의 피땀이에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골목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그는 낮게 말했다. 오늘 밤이 마지막입니다. 내일이면 통로가 닫힙니다. 계좌를 바꾸고 사람을 옮겨요. 이 봉투를 협력관에게 넘기세요. 대신 지금은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움직이면 그들이 눈치챕니다. 그들이 누구죠? 질문이 많으면 위험해집니다. 그는 뒤를 한번 흘끗 보더니 몸을 돌렸다. 아, 그리고 아드님이 어머니께 문자를 보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문자는 그들이 시켜보낸 겁니다. 어머니를 끌어내기 위한 미끼였죠. 나는 한 발 물러섰다. 그럼 왜 나를 여기로 불렀죠? 남자는 발을 멈추지 않았다. 멀어지는 어깨에 말이 얹혔다. 그래도 아드님이 마지막엔 어머니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골목 모퉁이로 사라졌다. 나는 봉투를 품에 안고 한동안 서 있었다. 손끝이 얼어 감각이 사라졌다. 간판 불빛이 깜빡이며 젖은 바닥에 반짝거리는 점을 찍었다. 그 점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선이 되자 나는 천천히 걸음을 돌렸다. 점을 찍었다. 그 점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선이 되자 나는 천천히 걸음을 돌렸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조금 벌어져 있었다. 불을 켜자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누가 다녀갔나? 조심스레 거실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식탁 위에는 낯선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흰 봉투 위에는 박정숙 귀하라는 글씨가 굵게 적혀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조심스럽게 뜯자 복사된 계약서와 통장 사본이 나왔다. 계약서 맨 아래에는 붉은 도장이 번져 있었다. 내 도장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날 그 종이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다. 머리가 하얘졌다. 이건 누가 한 짓인가? 봉투 속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더 들어 있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오늘 밤 8시 도훈의 집으로 오세요. 마지막 줄은 이렇게 끝났다. 아들도 피해자입니다. 문장을 여러 번 읽는 동안 심장이 서늘하게 식었다. 누군가 우리 모두를 장기말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다. 눈가가 부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바람이 불자 골목 가로등이 흔들렸다. 택시를 타고 도훈의 집으로 가는 길, 나는 손안에 쪽지를 접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은 캄캄했다. 커튼은 꼭 닫혀 있었고 공기에는 오래된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때 부엌 쪽에서 가벼운 진동음이 났다. 휴대전화였다.
화면에는 미등록 번호가 떴다. 여보세요. 대답 대신 얕은 숨소리만 들렸다. 누구십니까? 잠시 후 낮고 건조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렀다. 시간은 지키셨군요. 창문을 열지 마세요. 그리고 불을 켜지 마세요. 나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처마 밑 어둠이 흐릿하게 일렁였다. 당신은 누구죠? 남자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아드님 건으로 드릴 말이 있어 불렀습니다. 누군가가 어머님의 이름과 서명을 여러 차례 사용했습니다. 오늘 받은 계약서도 그중 하나입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누가 제 이름을 훔쳤습니까? 남자는 짧게 대답했다. 조직입니다. 국내에 심부름이 있고 해외에 돈을 모으는 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며느리는 중간에 끌려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현관 비밀번호가 급히 눌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은 채 몸을 굳혔다. 문이 열리고 그림자 하나가 들어왔다. 도훈의 아내였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나는 낮게 물었다. 내가 보냈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쪽지를 받았어요. 그때 다시 전화가 떨렸다.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두 분 모두 들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것들을 기록하세요. 첫째, 보증계약서의 도장은 위조입니다. 둘째, 위조한 이는 국내 브로커. 셋째, 지시를 내린 자는 해외 자금책입니다. 넷째, 윤도훈은 계좌를 빌려줬고 그 대가로 비탕감을 약속받았습니다. 다섯째, 약속은 거짓이었습니다. 나는 식탁 모서리를 꽉 잡았다. 손바닥이 시렸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남자는 말을 이었다. 여섯째, 오늘 밤 자정에 서울 외곽 창고에서 돈과 사람이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문신이 있는 남자를 찾으세요. 손목에 별 모양이 표식입니다. 일곱째, 그를 붙잡아 서류를 빼앗으세요. 그 안에 계좌 연결표와 여권 사본이 있습니다. 여덟째, 경찰에 바로 넘기지 말고 사진을 찍어 협력관에게 보내세요.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물었다. 당신은 왜 돕습니까? 남자는 짧게 말했다. 저도 피해자였으니까요. 통화는 끊겼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내 팔을 붙잡았다. 어머니, 무서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울 시간은 끝났다. 우리는 가야 한다. 우리는 급히 외투를 챙기고 집을 나섰다. 택시 안에서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사람들이 아이 얘기를 했어요. 입을 열면 캐나다에 있는 아이를 데려오겠다고.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 아이는 죄가 없다. 며느리는 울음을 삼켰다. 어머니, 도훈이는 마지막까지 미안하다고 했어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창고 근처에 도착하자 눈이 흩날렸다. 골목은 조용했고 간헐적으로 개 짖는 소리만 들렸다. 우리는 가로등 그림자를 따라 벽 쪽으로 붙었다. 창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철문 앞에는 남자 둘이 서 있었고 담배 끝이 붉게 번졌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나만 믿어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검은 승합차가 서서히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사내의 손목에 별 모양이 번쩍였다. 나는 숨을 죽였다.
문이 열리고 상자가 들락거렸다. 승합차의 뒷문이 닫히려는 순간 며느리가 내 손을 세게 당겼다. 지금이요. 우리는 동시에 앞으로 나갔다. 나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그 사내의 다리를 잡았다. 그가 욕을 내뱉으며 나를 밀쳤다. 그 순간 며느리가 그의 손목을 움켜잡았다. 별 문신이 선명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외쳤다. 당신 도훈을 어디로 보냈어? 사내가 소리쳤다. 비켜. 나는 주저앉은 채 그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찼다. 사내가 휘청이는 사이 며느리가 그의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낚아챘다. 동시에 창고 안쪽에서 누군가 달려나왔다. 도망쳐. 우리는 골목 밖으로 달렸다. 뒤에서 발걸음과 욕설이 쫓아왔다. 우리는 어두운 담장 모서리를 돌아 숨었다. 가슴이 요동쳤다. 며느리가 봉투를 내게 건넸다. 손이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복잡한 표와 이름표가 엮여 있었다. 여러 통장, 여러 나라, 그리고 여러 이름. 그중 하나가 내 눈을 찔렀다. 윤태현. 여권 사본에는 도훈의 얼굴과 낯선 이름이 함께 찍혀 있었다. 며느리가 울먹였다. 저게 그들이 만든 새 이름이에요.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름을 바꾸면 사람이 지워진다고 믿는 자들. 용서하지 않겠다. 멀리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는 봉투를 옷 속에 넣었다. 휴대전화를 꺼내 협력관에게 문자를 보냈다.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사진을 보냅니다. 즉시 연락 바랍니다. 손이 떨리는 대로 사진을 찍어 전송했다. 곧 답이 왔다. 위치를 공유하세요. 곧 도착합니다. 시간을 벌어야 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울지 마라. 우리가 끌고 나간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울지 마라. 우리가 끌고 나간다. 골목 끝에서 파란 불빛이 눈발을 가르며 다가왔다. 경찰차 문이 열리고 협력관이 뛰어내렸다. 그는 숨을 몰아쉬는 우리를 둘러보고 짧게 말했다. 이쪽으로. 별 문신의 사내가 뒤늦게 달려왔다. 경찰들이 둘러싸자 그는 욕설을 퍼부으며 발을 구르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며느리를 뒤로 밀쳤다. 찰나의 정적 뒤에 수갑 소리가 울렸다. 차가운 철막 같은 소리였다. 협력관은 봉투를 받아들고 차 안에서 빠르게 사진을 찍어 어딘가로 전송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증거는 일부 확보됐지만 끝이 아닙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모아 쥐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울먹였다. 경찰들이 사내들을 태우고 떠나자 골목에는 눈과 바람만 남았다. 협력관이 우리에게 담요를 건넸다. 몸을 녹이세요. 내일 아침에 조사에 동행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더 차가워졌다. 이름을 훔친 자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새벽이 가까웠다. 가스보일러가 싸늘한 방을 천천히 데웠다. 식탁 위에 펼쳐둔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내 이름, 내 도장, 그리고 모르는 획. 멈추고 싶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얇은 공책을 꺼내 날짜와 시각, 통화 내용, 만난 사람, 본 것과 들은 것을 한 줄 한 줄 적기 시작했다. 글자를 적을수록 손끝의 떨림이 잦아들었다. 기록이 나를 붙잡아 주었다.
동이 틀 무렵 문자가 도착했다. 번호는 낯익었다. 도훈이었다. 엄마 미안해. 오늘 낮 12시 방송국 앞에서 만나. 사실을 말할게.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협력관에게 즉시 문자를 보냈다. 만남 요청이 왔습니다. 장소는 방송국 앞. 조심히 움직이겠습니다. 답장은 간단했다. 알겠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겠습니다. 절대 혼자 들어가지 마세요. 정오 무렵 방송국 앞은 붉은 마후라를 두른 사람들로 붐볐다. 어느 프로그램의 공개 녹화가 있는 날이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바람을 헤치고 움직였다. 나는 군중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를 찾았다. 며느리가 팔을 붙잡았다. 어머니, 혹시 저 사람. 그녀가 가리킨 방향에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서 있었다. 멀리서 볼 때는 도훈 같았다. 그러나 걸음걸이가 달랐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남자가 고개를 돌리자 낯선 얼굴이 드러났다. 낯선 남자는 입꼬리를 빗둘게 올렸다. 어머니 맞으시죠? 저를 보내셨군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가 너를 보냈니? 남자는 웃음을 거두고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오늘로 끝내시죠. 봉투 안에는 기사 초안이 들어 있었다. 제목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해외 체류 아들, 어머니 계좌로 세탁. 배신의 전말. 나는 봉투를 움켜쥐었다. 누가 이런 걸 썼니? 그때 등 뒤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마이크 끝이 내 입술을 스쳤다. 피해자분 맞으십니까? 아드님이 공범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다. 며느리가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군중이 웅성거렸고 멀찍이 서 있던 협력관이 다가와 기자들 사이를 가르며 말했다. 수사 중입니다. 신중히 다뤄주십시오. 그러나 이미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었다. 누군가 소리쳤다. 얼굴 보여주세요. 나는 몸을 돌려 카메라를 피했다. 협력관이 내 어깨를 감쌌다. 여기서 빠지시죠. 그리고 절대 분리된 인터뷰에 응하지 마세요. 우리는 인파를 뚫고 골목으로 빠져나왔다. 숨이 가빴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도 도훈의 이름이었다. 엄마 미안해.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 대신 파일을 보낼게. 비밀번호는 엄마 생일. 곧바로 전자우편이 도착했다. 압축 파일 하나가 떴다. 나는 며느리와 함께 근처의 범용 컴퓨터 대여점으로 들어갔다. 협력관은 문 앞에 서서 안을 지켰다. 우리는 컴퓨터에 앉아 파일을 풀었다. 수십 장의 서류, 거래표, 이름표, 일정표가 펼쳐졌다. 그 가운데 영상 하나가 있었다. 재생을 누르자 흐릿한 방 안에서 도훈이 나타났다. 그는 수척했고 눈밑이 깊게 패였다. 그는 낮고 빠르게 말했다. 엄마, 이 영상이 공개되면 나는 더 위험해진다. 하지만 어머니 이름이 더럽혀지는 건 참을 수 없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나 나는 처음부터 도둑이 아니었다. 누군가 내 이름을 갈아 끼웠다. 내 주변에 몇 사람이 바뀌었다. 격리였던 여자가 사라지고 새 사람이 왔다. 그날부터 모든 게 뒤집혔다. 내 전화도, 내 서류도, 내 도장이 찍힌 계약서도. 그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 만약 내가 돌아가지 못하면 이 영상과 표를 협력관에게 넘겨. 그리고 한 남자를 찾아. 손목에 별 문신이 있고 항상 왼쪽으로 고개를 기울인다. 그가 통로의 열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아내와 아이를 지켜줘. 영상이 끝나자 화면이 깜빡이며 꺼졌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녀를 부축하며 속삭였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협력관이 안으로 들어왔다. 중요한 자료입니다. 지금 바로 백업하고 나가죠. 우리는 파일을 여러 장치에 복사했다. 밖에서는 바람이 유리를 긁었다. 복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 순간 대여점 문이 벌컥 열렸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 둘이 들어왔다. 눈빛이 싸늘했다. 한 남자가 낮게 말했다. 봉투와 파일을 내놔. 나는 며느리를 내 뒤로 감쌌다. 협력관이 신분증을 꺼내며 응수했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체포합니다. 길을 비키세요.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불쑥 앞으로 다가왔다. 찰나의 정적. 그리고 부서지는 유리 소리. 협력관이 그들의 손목을 꺾어 바닥으로 눌렀다. 직원이 비상벨을 눌렀고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떨림이 내 손에서 그녀의 손으로 다시 내 심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두려움 위에 올라탄 의지가 더 컸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단호히 말했다. 우리는 더 숨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쫓는다. 경찰차가 도착하자 남자들은 허둥지둥 달아났다. 우리는 곧장 지구대로 이동해 조서를 꾸몄다. 협력관은 차분히 메모를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 확보된 영상과 표면만으로도 압박이 가능합니다. 협력관은 차분히 메모를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 확보된 영상과 표면만으로도 압박이 가능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방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겉으로 드러난 흔적이 아니라 그 흔적을 연결하는 선이었다. 협력관은 노트북을 열고 지도를 띄웠다. 소각장과 창고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여러 경로. 우리는 그중 가능한 동선을 하나씩 체크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각장은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그들의 파손 스케줄과 차로입니다. 협력관은 지도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다. 내일 밤 9시가 핵심입니다. 그때 그들이 원본을 소각하러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직접 그 현장에 배치해 증거를 확보하고 동시에 주변을 봉쇄해 윗선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끊어야 합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 말에는 위험이 뒤따랐다. 며느리는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었다. 협력관은 이미 비공식적인 라인을 통해 지방의 몇몇 수사관과 접촉해 놓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공식 지휘권 밖의 지원자들이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움직일지 계획을 세웠다. 우선 내일 낮에 소각장 인근을 한 번 더 훑어보기로 했다. 그 지역의 CCTV 라인과 야간 조명, 출입로의 작업자 패턴을 직접 확인해야 했다. 협력관은 조그만 녹음기를 꺼내 내게 건넸다. 이건 중요합니다. 당신의 진술과 현장 상황은 모두 기록되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사라지면 이 녹음은 후일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준비를 확인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실패의 그림자와 성공의 불빛이 번갈아 떠올랐다. 새벽녘 나는 작은 메모를 여러 장 작성했다. 만약 내가 잡히면 이 메모는 어디에 숨겨질지, 누가 찾아줄지까지 적었다. 그것은 어쩌면 과도한 대비처럼 보였지만 나는 이제 과도하리만치 신중해졌다. 아침이 밝자 우리는 먼저 며느리의 직장에 들러 그녀의 근태 기록과 출퇴근 통로를 확인했다. 이는 단순한 습관 파악이 아니었다. 우리가 미끼를 던질 때 그들이 며느리를 향해 올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방책이었다. 협력과는 중간에 연락할 비상번호를 제공했고 우리 셋은 역할을 분담했다. 나는 동네 이장에게 은밀히 도움을 요청했다. 그분은 밤에 쓰레기차를 운전한다며 소각장 근처의 도로 흐름을 설명해 주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지역을 지켜본 사람이라 우리에게 귀중한 정보를 주었다. 그 정보를 토대로 우리는 내일 밤 진입로의 시간표를 만들어 놓았다. 저녁이 되어 우리는 소각장으로 가는 작은 트럭에 불을 밝히지 않은 채 접근해 보았다. 어둠 속에서 길의 굴곡과 위장된 접근로를 확인했다. 그때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멈춰서 고개를 돌렸다. 반대편 풀숲에서 그림자가 사라졌다. 누군가 우리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그날 밤 동네에서는 조용하던 밤이었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와 함께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접근해 왔다. 협력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움직이지 마세요. 숨으세요. 우리는 지시를 따랐다. 그때 한 대의 차량이 멈춰섰고 2명의 남자가 내리더니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그들은 우리가 찾던 그 조직의 브로커들은 아니었다. 대신에 또 다른 감시자들이었다. 그들의 행동은 우리가 미끼로 삼은 흔적을 누군가가 미리 제거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누군가 우리보다 한 발 빨랐다. 나는 숨을 죽이며 협력관에게 속삭였다. 누가 우리를 먼저 알고 있는가?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내부에 누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가 누출되는 경로를 한정해야 합니다. 즉시 연락망을 축소하고 공식 라인만 사용하기로 했다. 협력관은 휴대전화의 각 번호를 하나씩 지웠다. 우리의 소수만이 알도록 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훔치고 도장을 찍고 계좌를 열게 만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보다 훨씬 넓은 손길을 가졌다. 나는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손으로 더 꽉 쥐었다. 내 안에서는 두려움과 분노가 기묘하게 섞여 새로운 결심으로 굳어졌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더욱 조심스레 움직였다. 협력관이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는 두 팀으로 나뉘었다. 한 팀은 소각장 주변의 출입로를 봉쇄하고 다른 한 팀은 소각장 내부로 미끼를 유도해 원본을 꺼내게 만드는 역할이었다. 나는 내부 유도팀에 들어갔다. 이유는 단순했다. 누구보다 내 이름을 지키려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표정이 굳었다. 그녀도 그 팀에 합류하겠다고 했다. 협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물은 단순했다. 위장복, 라디오, 비상용 손전등, 그리고 봉투에 넣을 가짜 문서. 우리는 가짜 문서를 통해 그들이 원본을 꺼내도록 유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협력과는 한 가지를 경고했다. 그들은 결코 한부만 기록하지 않는다. 그들은 복수의 원본을 준비하거나 디지털 사본을 남겨두어 원본 하나를 잃어도 대체할 준비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원본이 있던 자리와 그 주변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우리는 오후 내내 시나리오를 반복 연습했다. 역할 분담과 탈출로 그리고 서로를 끌어줄 신호까지 모두 짚었다. 협력과는 내게 속삭였다. 어머님, 당신의 역할은 단호함입니다. 절대로 감정적으로 밀려들지 마세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 대신 며느리를 잊지 마세요. 그녀가 흔들리면 나도 흔들립니다. 해가 지고 우리는 배치 지점으로 향했다. 소각장 주변은 이미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상한 차량 몇 대가 주변에 보였고 멀리서 누군가 대기를 하는 듯 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우리는 각자 위치에 숨었다. 내 앞에 놓인 봉투는 가짜 계약서로 채워졌다. 며느리는 숨을 고르며 볼에 손을 얹었다. 눈물인지 추위인지 모를 물기가 반짝였다. 시계는 오후 9시를 가리켰다. 그 순간 소각장 쪽에서 무거운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렸다. 협력관의 숨소리가 들렸다. 준비하세요. 우리는 침묵 속에서 움직였고 트럭은 야삽처럼 소리 없이 도착했다. 준비하세요. 우리는 침묵 속에서 움직였고 트럭은 야삽처럼 소리 없이 도착했다. 철문이 열리자 뜨거운 공기와 함께 타는 냄새가 밀려나왔다. 소각장 안에는 불빛 하나 없이 어둠만이 짙었다. 남자 셋이 상자를 옮기며 중얼거렸다. 조심해라, 이번엔 본사 직통이야. 협력과는 무전기를 귀에 대고 속삭였다. 지금이야, 들어가세요. 우리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발자국 소리가 타일 위를 스치듯 흘렀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손전등을 켰다. 빛이 내 얼굴을 스쳤다. 들켰다. 고함이 터졌다. 며느리가 숨을 삼켰고 나는 그녀의 손을 끌어당겼다. 협력관이 외쳤다. 움직이지 마. 그러나 이미 총성 같은 소리가 울렸다. 금속 파편이 벽에 튀었다. 나는 몸을 숙이며 바닥을 기었다. 봉투가 발밑에 떨어졌다. 서류 일부가 흩날렸다. 한 장이 내 손에 닿았다. 검은 인주와 함께 찍힌 도장의 이름. 윤도훈. 내 아들의 이름이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협력관이 내 어깨를 잡았다. 이건 증거입니다. 가져가세요. 우리는 비상 통로로 몸을 던졌다. 좁은 통로 끝에서 빛이 보였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나는 손에 쥔 서류를 꼭 쥐었다. 거기엔 낯선 서명이 하나 더 있었다. 서류의 두 번째 페이지 아래쪽에 적힌 이름. 김태수. 협력관이 중얼거렸다. 내부 협력자 이름이군요. 그가 정보 누출의 근원입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 사람,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협력관의 눈이 커졌다. 그렇습니다. 그가 처음 제보를 전달했죠.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내가 보낸 통장 사본, 연락망, 작전 시각. 모두 그에게 흘러간 것이었다. 나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며느리가 울먹였다. 그럼 우리 아들은 이용당한 거예요. 협력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조직은 당신 아들을 미끼로 썼습니다.
이름을 빌려 자금 루트를 세탁하고 그 뒤로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죠.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그러나 눈물보다 먼저 올라온 것은 분노였다. 내 아이가 도둑이 된 게 아니라 그들의 도구였다는 사실이 내 심장을 찔렀다. 협력관은 내게 손전등을 건넸다. 어머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본 서버가 따로 있습니다. 도훈 씨가 영상에서 말한 별 문신 남자, 바로 김태수입니다. 그가 마지막 연결고리입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를 찾아야 합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다. 저도 갑니다. 그는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둘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소각장 위의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다. 그 연기 속에 아들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 했다. 엄마,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나는 그 말에 힘을 얻었다. 협력관이 차로 우리를 이끌었다. 경찰차 몇 대가 뒤따랐다. 도시의 불빛이 멀어지고 들판이 시작됐다. 그는 무전을 통해 본부와 연결을 시도했다. 김태수의 위치가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그도 우리를 알아챈 듯 이동 중입니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도로 위에 쌓이는 눈이 마치 세상의 죄를 덮으려는 듯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아래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내 손에 쥔 도훈의 서류. 그 안에는 마지막 문장이 있었다. 엄마, 나를 믿어줘. 모든 건 곧 드러날 거야. 나는 서류를 가슴에 눌렀다. 내 아들은 끝까지 싸우고 있었다. 차가 급정거했다. 협력관이 외쳤다. 내려요. 저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눈밭 위로 뛰어내렸다. 멀리 트럭 한 대가 불빛을 깜빡이며 움직이고 있었다. 그 안에서 김태수가 내려오더니 무언가를 던졌다. 봉투였다. 하얀 봉투가 바람에 날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뛰었다. 봉투를 붙잡자 안에 작은 메모 하나가 있었다. 끝난 줄 알았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 순간 폭발음이 들렸다. 소각장 쪽에서 불기둥이 솟았다. 협력관이 나를 끌어안았다. 고개를 숙이세요. 불길이 하늘로 치솟고 서류 조각들이 눈발처럼 흩날렸다. 나는 며느리를 붙잡고 울었다. 그러나 그 불길 속에서 이상한 희미한 빛이 보였다. 불타지 않고 남은 한 조각의 종이. 나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불에 그을린 문서의 끝에는 QR코드와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다. 719. 협력관이 말했다. 서버 암호입니다. 도훈 씨 생일일 겁니다. 당신 아들이 우리에게 마지막 길을 남겼습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소각장의 불빛이 점점 희미해졌다. 불길이 사라지자 어둠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내 마음속엔 불이 꺼지지 않았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이제 시작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서 경찰의 사이렌이 울렸다. 하얀 눈과 붉은 불빛이 뒤섞여 세상을 비췄다. 나는 그 빛 속에서 속삭였다. 도훈아, 엄마가 찾았다. 이제 내 이름을 되돌려 줄게. 협력관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오늘의 끝은 내일의 시작입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송이 하나가 손끝에 닿았다. 따뜻했다.
내 아들이 내린 눈 같았다. 나는 그 눈을 손바닥에 감싸며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